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설 내에서의 보호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첫 번째는 그 노모에 대해 그 힘들어하는 면회가 오지 않는 그 수용자를 노모와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모셔오면 어떻겠느냐. 근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죠. 관용차를 직원들을 통해서 모셔와야 되는 가족 만남의 집이 있는데 그래 처우를 위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 소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사실은 천안에 가서 모셔와서 1박 2일의 가족 만남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지금 교정시설 내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운영하고 있죠. 펜션 같은 집이에요. 펜션 같은 시설인데 원래는 담 밖에 두려다가 담 밖에 두는 거 위험성이 있어서 담 안에 두고 자유롭게 생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담 안에 집을 지어서 물론 예과계 근무는 순찰은 돌지만 그래서 그 수용자에게도 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해드려라. 그래서 1박 2일을 지내게 했어요. 끝나는 다음 날은 다시 모시다 드리고 오면서 그냥 쌀한가마니 놓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었고, 한 케이스는 이가 그렇게 없어서 힘들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틀니를 한다, 다른 걸 조처를 하려고 그랬더니 비용이 약 250만 원쯤 든대요. 그런데 마침 운이 좋았던 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게 멀리서 대구에서 교정위원들이 왔는데 수용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가는 길에 소장 우리가 100만 원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데 써주세요. 그래서 그게 1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친구 일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치과의사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5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소장이 왜 하느냐, 우리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그래서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이빨을 다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감사의 편지도 오고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잇몸이 아닌 1호 씹어서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라는 부분, 또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마음도 안정되고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들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매년 하던 그 데모를 했었어요. 안에서 농성을 하고. 근데 드디어 봄철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는데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법무부에서도 오고 이제 그쪽 지청에서 검찰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늘 그게 한 달쯤 시끄럽게 하거든요. 2, 3일 만에 끝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수용자와 감호자들이 이 소장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 우리를 위한 처우가 훨씬 좋아졌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어서 그 애들이 쉽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더 크게 받았죠. 사실은 그런 문이라도 하나 있었어요. 청송에 가면 주황산이 있는데 거기가 주황산이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우리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주황산에 있는 수달래라고 하는 진달래, 파란색 진달래인데 그게 2003년 4년 태풍 루사 매미 때 다 유실이 돼가지고 축제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복원 사업을 시켜줄게요. 복원해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인원이 있고 안에 또 원예라는 부분에 공간들이 있어서, 근데 그걸 복원 사업 시켜주려고 했더니 한 4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야생화도 다 가져와라. 여러분들 그런 꽃 이름 많아요? 깽깽이, 기린초, 그리고 그때 주황산에만 있는 주황산 톱니 둥근잎 꽁예비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수용자와 감호자들에게 주말에 직접 물을 주고 키우도록 했어요. 소위 원예 치료적인 성격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던 위험성 때문에 주말에 못 내보냈는데 물을 주러 오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배드민턴을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그런 배려들이 상당히 그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형사 정책이 어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모든 형사정책 시스템 속에서의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한 게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선도조건부 이런 정문 정책들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또 나가서의 전자발찌나 또는 보호적 조치. 물론 이쪽은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게 많죠. 출소했을 때 관리하는 거 보통 위험성의 수준이 높은 범죄자들을 보호관찰에 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또 시설에서 가석방 나갈 때도 그냥 가석방만 내버려 줄 수 없어서 보호관찰부 가석방 이렇게 형사정책적으로 보호관찰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여러분들의 리포트죠. 사실 아직 다 읽질 못했어요. 과목이 제가 세 과목에 받은 게 여러분들이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관찰과 교정사회로는 약 25명, 27명이지만은 다른 과목에 또 45명씩 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쓴 걸 봤어요. 우선 이름을 좀 가려볼까요? 아직 여기는 점수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사인의 처우와 보호관찰의 관련성에 대해서 소위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사인의 처우는 무엇이 있고 그중에 보호관찰은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지만 주된 내용의 흐름은 그렇지만 사인의 처우의 의의와 보호관찰의 의미 약간 뜻을 좀 달리 둬서 관련성과 보호관찰이 하는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처우가 갖고 있는 역할들 또 보호관찰이 갖고 있는 그 속에서의 보호관찰이 갖는 어떤 일들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 레포트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이렇게 써줬어요. 개념과 그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작성했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는 학생은 리포트에 제대로 된 양식을 잘 적은 거죠. 표지는 제출자, 제목 필요하다면은 여기는 레포트에다 주제를 더 적었으면 좋겠죠. 주제와 또 필요하다면 부제를 달아서 그래요. 여기도 사인의 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의의들,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이 갖고 있는 또 의미 이렇게 정리한 케이스였고요. 잘 적은 거예요. 비교적 이 문제를 잘 설명을 해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들어가며 이런 부분들이 도입부가 참 좋죠. 이건 뭘 쓰겠다 하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소론의 부분을 이렇게 쓰니까 물론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작성할 학생도 있어요. 근데 둘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며 이렇게 썼고 두 번째는 사인의 처우의 의의, 사인의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의 의미, 그다음에 마치면서 자기의 생각과 그다음에 앞선 글의 정리와 자기의 생각들을 마무리하는 마치면 이렇게 하면 읽는 사람도 편할 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도 뭔가 논지가 일관성 있고 어떤 연결점이 참 좋아지겠죠. 누구죠?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기왕에 표지를 했으면은 제출자는 오른쪽으로 좀 한쪽으로 써주는 게 레포트의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라 그럴까요? 여기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가지고 했고 참고자료 첨부해서
참고 자료 첨부가 아니고 참고 자료에 대한 것들도 적어서 작성했어요. 여기도 재밌죠? 들어가며 사인의 처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본론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무리하며 정리해놓은 이건 제목을 잘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논제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써보라고 그랬는데 주제가 너무 길면 복잡하니까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부제를 달아서 사인의 처우와 보호관찰과의 관련성, 의미 같은 걸 부제로 달아둔 것. 굉장히 잘 작성된 그런 글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전부 다 읽고 평가까지 했다면 하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한 번 더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 다음에는 8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게 돼요. 중간고사를 좀 몇 가지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쓰도록 할 겁니다. 전혀 다른 데서 나오진 않고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줄 거고,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할 거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시간은 보호관찰의 역사인데, 먼저 개괄적인 이해를 통하고 보호관찰이 어떻게 태동해서 어떻게 오늘까지 왔을까 아주 간략하게도 정리를 교재는 훨씬 잘해줬어요. 그리고 보호관찰의 태동의 분위기들, 그때 시대 상황, 그리고 보호관찰 제도의 발달, 여기까지는 아마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보호관찰의 개괄적 이해와 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따라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보호관찰의 의미나 보호관찰의 역사적 변천, 현대에 와서의 보호관찰의 어떤 의미, 트렌드, 텐덴시, 경향, 그렇죠. 거기까지가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읽어보죠. 본격적 의미에서의 보호관찰은 자주 듣게 됩니다. 보호관찰의 아버지죠. 존 어거스터스의 선구적 활동이 시작되던 1840년대를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미 17세기의 보호관찰 제도의 모태가 되는 범죄인 및 비행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원조 활동은 쭉 있어 왔어요. 이게 이제 제도화되고 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시 존 오거스트 시대부터의 매사추세츠에서 법제화되는 그 시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태동기를 잇들어 보는 거예요. 시작을. 그런데 보호관찰적인 의미에 다른 원조적인 것들은 그전에도 있어 왔죠. 어려운 사람들, 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들, 이런 부분들은. 근데 보호관찰의 이름으로서의 기원을라고 할 수는 찾기는 어렵고, 우리가 오늘날 본격적 의미에서의 보호관찰의 시작은 미국의 존 오거스트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1970년대 이후니까 그러면은 교정학을 공부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형사정책이 뭔가 중형주의, 강경 노선, 보수 획일적인 성격, 신응보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의 사법 정의 시스템들, 그 모델들, 교정에서 소위 공정 모델, 이런 시기가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한편 1970년대 이후 보호관찰 제도의 세계적 경향은 전반적인 형사정책 강경화의 영향에 따라 복지적 원조를 강조하는 전통적 접근 방식에 많은 비판을 하면서 그 비판을 받게 돼요. 전통적인 게 교정의 시스템이나 교정의 모델들도 그랬었고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게 좀 타임 시점이 좀 중요하죠. 형사 정책의 어떤 강경화, 보수 강경화, 신응보론, 얼른 떠오르는 단어들이 뭔가요? 교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선별적 무능화, 삼진제도, 공정, 동일한 범죄에 동등한 처우, 이런 부분들 1970년대 상황들이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법제화되면서 1989년이 되어서 이제 소년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2005년에 확대가 전체 성인까지 됐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보호관찰에 대한 관련 규정 일부 법률에 편입되었으며 몇몇 유사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한편 불과 4반세기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는 이제 20몇 년 됐죠. 한 25년, 24, 5년,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죠.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고 있고 보호관찰이 형사정책 모든 시스템 전반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보호관찰과 같은 성격이 갖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제도, 소위 전자발찌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성장이라면 성장했죠. 그 규모가 커졌고 예연이 확대되고 소위 조직의 규모도 늘어났고 성장을 거듭해 왔고 그 실천전 지향에 있어서도 통제와 원호 사이에 소위 관찰과 보호 사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음에 보호관찰이 태동했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보지 않아. 보호관찰이 태동하던 그 시점들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소위 근대 교정 그리고 분류처우 제도 또 현대 교정으로 했던 전환점들 이런 시기들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휴머니즘의 태동과 확산, 인본주의적인 것, 정신들이 세계사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 두 번째는 감옥 개량 운동. 이게 대단히 큰 거였어요. 자유형을 집행하는데 감옥이 소위 예전에 가둬둔 상태에서 처우로 했던 중심들, 소극적인 질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하는 변화들. 이건 보호관찰에서도 어떤 원조적 기능. 이런 부분들에 갖고 있다. 감옥 개량 운동?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름 들어본 게 누구죠? 존 하워드의 감옥의 상태. 정확한 표현은 The State of Prison in England and Wales. 177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존 하워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럽의 감옥들을 다녀보고 미국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나 봐요. 그런데 특히 영국과 이제 웨일즈를 중심으로 썼는데 감옥에 가보니 만악이 창궐하더라. 여성과 남성도 구별이 잘 안 된 데가 있고 소년과 성인을 한 데 두고 누범자와 초범도 섞여 있고 모든 질병은 창궐하고 이게 교정이냐. 이러한 운동들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형사정책에 큰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복귀 이념들, 소위 보호관찰의 어떤 태동, 이런 시점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제 석방자 보호 사업. 미국의 자선 사업가였는데 리처드 휘스트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그걸 만들어요. 석방자 보호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거죠? 이게 석방자 보호라는 것은 뭔가요? 갱생보호죠. 석방이 됐는데 갈 곳이 없다, 직업이 없다, 또다시 유랑자처럼 또 돌아야 된다, 먹을 게 없어서 훔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구제하지 않으면 이게 뭐죠? 원호, 원조, 보호죠. 태동인기에는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 말하는 갱생보호. 어디서 하죠? 법무보호복지공단.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감옥
개량 운동과 석방자 보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보호 관찰이 태동하게. 또 한 가지는 늘 있어 왔던 건데 비행 소년들의 보호 활동들, 청소년 비행 소년의 보호 활동들, 청소년들을 위한 요양보호소나 교정원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이제 19세기 만들어지고, 또 아동 구제 운동,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동 구제 운동의 결과로서 1899년에는 미국 일리노이주는 소년법 원법을 제정해요. 일리노이즈 주비나일 코트 액트, 소위 소년법 원법을 제정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의 소년법원을 창설하는 거예요. 이게 법원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비행 소년이 성인 범죄자와 별도의 법원에 의해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별개의 처우를 받도록 하자. 성인과는 다른, 소년은 보호하자는 의미가. 그런 별도의 그런 법원, 성인 범죄자와는 다른 별도의 법원을 만들어서 뭔가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별개의 처우를 받도록 하자. 무슨 말이죠? 보호적 조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둘째는 소년 범죄와 소년 범죄인의 교정을 위해서 법원과 보호관찰관이 협력하여 일종의 법적 치료사 기능을 하자 하는 것이다. 법적 치료사. 요즘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럴까요? 최근에 있는 치료적 사법.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후반기 강의할 때는 치료적 사법과 소위 원상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개념들이 사실 보호관찰을 공부하는 의미고 보호관찰관의 역할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당시의 법적 치료사로 기능하자. 법원과 보호관찰관이 협력해서. 이는 마치 의사 또는 상담자가 특정 환자의 상태를 진단 처방하는 것처럼 법관과 보호관찰관이 비행 청소년과 1:1 형성관계를 통해서 범죄 원인의 치료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 보호관찰의 태동기의 시기,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휴머니즘의 등장과 어떤 그런 부분의 확산들, 감옥 개량 운동이라고 하는 것, 소년 법원의 등장, 소년들에 대한 비형 소년들에 대한 보호 활동들, 또 요양원, 보호원 이런 걸 설치하는, 이게 보호관찰의 태동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이 생각되나요? 우리가 보호관찰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보호관찰을 설명할 때는 프로베이션과 퍼롤이죠. 안문정책과 뒷문정책. 소위 정문에서 시설 구금을 하지 않고 원조적인 후문정책에서 우리 사회에 다시 적응을 잘 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와 관찰, 보호를 한꺼번에 하는 퍼로울. 이 퍼로울은 가석방과 또 긴밀히 연결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느 쪽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보호관찰의 태동계는 프로베이션적 성격의 보호관찰. 원래 취지의 보호관찰은 그렇게 상대방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원조하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기점이라 그럴까요? 1970년대 초반부터 갖고 있는 형사정책의 보수와 강경화,
신흥물론적인 것들, 사회 안전망,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호관찰은 그 예연은 확대되지만 그 예연의 확대라는 게 보호처분 쪽에서 보안처분 쪽으로 더 많이, 소위 보호보다는 관찰 쪽의 부분들, 개인의 보호보다는 사회 안전에 더 중점을 둔 보호관찰의 흐름들. 오늘은 보호관찰의 태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의 초기 발전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걸로 다음 주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